안녕하세요. 저는 베어링 자산운용에 근무하고 있는 박종학입니다. 코로나19 관계로 해서 이렇게 어쨌든 온라인 상으로나마 여러분들을 만나 뵙게 돼서 정말 반갑습니다. 저는 코로나19 이후에 글로벌 투자 전략을 어떻게 구성해 나갈 것인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약 한 30분 정도 발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앞서서 이제 많은 말씀하셨습니다만은 코로나19가 발생하고 나서 전후에 어떤 시장의 변화가 있었는가, 아마 세 가지 정도 키워드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굉장한 쇼크와 그 다음에 증권시장은 좀 반등을 했지만 실물 경제는 좀 어느 정도 좀 아직도 회복 중에 있는. 그래서 여기 좌측에 있는 그래프는 지금 첫 번째 페이지에 이게 이제 빅스라는 미국의 시카고의 CBOE에 있는 그 옵션 트레이딩에서 나오는 그 어떤 변동성에 대한 지표인데, 보시면은 맨 오른쪽 상단에 동그라미에 보면은 그 빅스 지수의 이제 높이가 나옵니다. 이게 뭘 의미하냐면 공포도가 이전에 있었던 무슨 테크 버블 때나 아니면은 글로벌 금융위기 때보다도 더 높았다. 그러니까 여태 저 지표로 봤을 때는 가장 높은 어떤 쇼크를 받았던 그런 상황이고요. 오른쪽에 보시면은 그렇게 코로나19가 이제 발생한 이후에 증권시장은 어떻게 이제 반응을 했냐는 부분인데, 보시면은 좀 약간 다양하게 나타납니다. 전반적으로는 유례를 찾을 수 없을 정도로 쇼크 뒤에 빠르게 이제 회복을 하게 되는데, 미국을 중심으로 해서 특히 이제 미국 페드 중심으로 해서 굉장히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면서 나스닥 100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빨리 반등을 했을 뿐더러 사상 최고치까지 찍는 그런 이제 기염을 토했고요. S&P도 그렇고, 그 다음에 이제 초기에 방역이 비교적 잘 됐던 우리나라, 대만 이런 데들은 또 굉장히 반등을 잘했습니다. 중국 같은 경우에는 맨 처음에 좀 영향이 있긴 했지만 그래도 제일 처음 경험을 했고, 그러면서 좀 어느 정도 또 다시 반등하는, 그렇지만 변동성은 그다지 크지 않았던 모습입니다. 맨 밑에 있는 스탁스라는 건데, 이제 이거는 그 유럽 전체 시장을 대표하는 지수입니다. 아직도 코로나가 이렇게 좀 잘 잡히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것처럼 지수도 지금 아직은 굉장히 좀 지지부진하고 이전 수준까지 아직 못 올라온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런 상황에서 이제 코로나19라는 어떤 이벤트 이후에 저희가 어떤 전략을 짤 것인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변수가 많이 있습니다만은 한 네 가지 정도로 이제 요약을 해서 이 자리에서 이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부의 집중인데요, 굉장히 불균형 상태가 있고 이런 것들이 지속될 것 같다라는 이제 그런 앵글에서의 어떤 이야기. 그다음에 두 번째는 앞서서도 이제 많이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저성장 저금리 이런 시대가 아마도 지속되지 않겠는가. 그다음에 세 번째는 유동성 공급과 환수. 앞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페드의 어떤 애매모호한 스탠스 이런 것도 다 이거랑 관련이 있을 것인데, 이런 부분에서의 어떤 영향이 뭐가 있을 것인가. 그리고 마지막에는 코로나19도 관련이 되는 상황입니다만은 인류의 향후의 지속 가능성에 관련된 이슈 이런 것들이 아마 저희들이 고려를 해야 되는 주요 아이템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먼저 이제 그 부의 집중에 대한 내용인데요. 이 차트에서 보여주고 있는 것은 좌측 그 테이블은 뭐냐면, 저희가 전 세계 주식 시장을 이제 측정하는 방법이 여러 개가 있습니다만은 MSCI All Country Index라는, 그러니까 전 세계 주식 시장을 대표하는 그 지수에 글로벌 탑 10 기업을 여기다 쭉 나열을 한 겁니다. 보시다시피 미국, 중국 기업들이 있는데 미국이 다미넌트합니다. 7개, 중국이 2개. 그다음에 대만이 끼어 있는데 아마 그건 이제 TSMC가 최근에 굉장히 많이 올라오고 그래서 하나가 꼈는데, 이 섹터를 보시면은 대부분 인터넷 관련된 거, 커뮤니케이션, 하나 정도가 이제 아마 헬스케어 정도가 이제 들어가 있으면서 존슨앤존슨이 들어가 있는데, 이렇듯이 국가별로도 지금 굉장히 좀 치중된 모습이고 산업도 굉장히 치중된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오른쪽 위에 보시면은 이제 그 MSCI에서 미국의 위치인데, 미국이 어느 정도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지 전 세계에서 거의 60%에 달할 정도로 굉장히 집중돼 쏠려 있죠. 미국으로 와서 보면 나스닥 100에 보면은
저희가 이제 탑 테크 기업 빅 5가 있죠. 뭐 그게 팜이라고 이제 요즘에는 넷플릭스가 빠지고 마이크로소프트가 이제 들어가게 돼 있는데 그거의 비중이 거의 나스닥 100에는 거의 그 테크 기업의 그 큰 기업들만 모여 있는데 거의 반을 차지하고 있고요. S&P 500 미국의 블루칩 대표 지수입니다. 거기도 보시면은 거의 30%에 육박하는, 아마 이게 7월 말이라서 더 좀 올라갔을 걸로 이제 제가 생각되는데 이렇듯이 굉장히 집중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부가 집중이 될까요? 이게 아마 이제 여러 가지 뭐 향후의 증권 시장이라든가 경제를 저희가 이제 설명을 할 때 뭐 여러 가지 측면에서 볼 수 있겠습니다만은 요게 이제 하나의 저는 측면 볼 수 있는 이제 중요한 요인이라고 보는데 결국은 온라인 세상으로 오프라인에서 굉장히 움직이고 있다. 뭐 여러 가지 지표가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온라인 상의 거래가 어떤 추이를 보이고 있는지 그거를 좀 잘 들여다보면은 그 추세를 좀 읽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먼저 좌측에 보시면은 2012년도와 2019년도에 글로벌 주요 국가들의 온라인 거래 비중입니다. 전체 리테일에서 온라인 거래 비중을 각 국가별로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2012년도에는 저 맨 밑에 이탈리아 같은 경우에는 1.5%에서 많게는 10.56%, 우리나라도 굉장히 높은 쪽 계속하고 영국도 그런데 평균 한 5% 정도 수준일 것 같습니다. 그게 약 한 7년 사이에 어떻게 변했는지 볼 수 있는데 뭐 이태리부터 시작을 해서 한국까지 추세적으로 다 늘어나 있습니다. 평균적으로 보게 되면 한 10% 수준까지 올라갔는데 그 한 5%의 증가가 이루어졌죠. 그래서 이게 향후에도 지속이 될 거냐 이제 그런 부분인데 가장 최근에 보시면 2018년도하고 19년도의 성장률입니다. 여기는 글로벌 그 온라인 거래 규모로 해서 탑 10을 여기다 이제 쭉 세워놨는데요. 보시면 중국이 가장 많고요. 그 다음에 미국, 영국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러시아까지 이제 꼭 뭐 한 10위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막대 그래프를 좀 보셔야 되는데 이거는 그 온라인 거래의 최근 2018년, 19년 사이의 증가율입니다. 지난 2012년부터 19년까지의 비율보다 최근에 보시면 꽤 연도별 증가폭이 더 올라가 있습니다. 한 15%, 뭐 많게는 지금 거의 30%, 낮게 뭐 일본 같은 경우에는 좀 지지부진합니다만 4% 전체적으로 굉장히 늘어나고 있죠. 코로나19가 어떤 영향을 미쳤을까요? 이런 코로나19 이후에 보시면은 미국 같은 경우에 온라인 거래의 비중이 지금 보면 2009년도부터 19년까지 거의 한 5% 살짝 넘게 해서 거의 10% 정도 늘어났는데 상당한 시간이 걸렸습니다. 코로나19 이후에 짧은 몇 개월 동안에 거의 10%포인트가 증가를 하게 됩니다. 굉장히 코로나19로 인해서 이런 변화가 굉장히 촉진됐다는 걸 이제 볼 수 있고요. 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지금 산업통상자원부에서 발표하는 온라인 또는 거래 중개, 온라인 거래 중개까지 포함을 해서 그것이 요즘에는 이제 경계가 모호해져서 다 합쳐져서 이제 통계가 발표됩니다만은 온라인 거래가 50%를 넘어서기 시작했습니다. 그게 이제 뭐 오르락 내리락 하긴 하겠습니다만은 추세적으로 이제 굉장히 늘어났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것들이 이제 뭐 하루 아침에 일어난 건 아니고 저희가 이제 과거 역사를 쭉 보게 되면 저도 이제 회사 생활을 한 게 90년대 초 80년대 말 뭐 이때쯤인데 저희가 인터넷이라는 게 처음 나오기 시작해서 그때 서치펌이 아니라 서치 엔진 같은 것들, 인터넷에서 검색 엔진 뭐 이런 것 이제 조금씩 생겨나기 시작을 했죠. 약 30년 동안 굉장히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보시면은 마이크로소프트의 뭐 익스플로러라는 그런 인터넷 검색 엔진부터 시작을 해서 조금씩 상거래를 하기 시작하죠. 여기 보시면 차트에 아마존이라는 데가 또 시작을 합니다. 그때 처음에는 뭐 인터넷으로 책을 사고 파는 뭐 이런 걸로 이제 시작을 하게 되는데 상거래가 조금씩 생겨나기 시작을 하죠. 90년대 말로 가면서 아마존이 굉장히 여러 가지 변신을 하는데 사실은 그동안 그 아마존이라는 데가 어찌 보면은 빅데이터의 그 효시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자기네들이 고객들의 데이터를 빅데이터를 가지고 분석을 해서 여러 가지 이제 뭐 영어로 predictive analysis라서 굉장히 뭐 자기 그 데이터를 가지고 향후에 그 소비자들이 어떤 행동을 할 건지를 예측을 해서 하기 시작을 하죠. 그래서
뭐 상거래에 있어서 굉장히 그 창고 비용, 뭐 운송 비용이라든가 이런 걸 줄여가면서 굉장한 경쟁력을 이제 얻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가다 사실은 2006년도에 한번 또 다른 변화가 있는데 당연히 애플이 이제 모바일 세계를 이제 나오게 하죠. 그래서 테이크오프가 한번 생깁니다. 그래서 굉장히 점프를 하게 되는데 모바일 세상에서의 인터넷 거래가 이제 시작을 하게 됐고요. 그래서 그 이후에도 보시면은 이제 여러 가지 아이템들이 이제 뭐 컨텐츠라든가 이런 거를 개발을 해서 굉장히 상당한 수준에 이르는 그런 기업들이 많아지고, 이게 이제 어느 한 나라의 지역적인 뭐 어떤 한계가 있지 않고 전 세계적으로 온라인 세상에서 평정을 해나가는 소위 이제 승자 독식의 체제로 이제 가게 됩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늘어나면서 결국 인터넷에서의 그 플랫폼이라는 장터 같은 것들이 생겨나고, 거기에 들어오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이제 인프라들이 필요한데 IoT라든가 5G는 이제 지금 성숙 단계까지 이제는 이제 시작을 해야 되는 그런 단계에 있습니다만은 뭐 클라우드 컴퓨팅이라든가 뭐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이제 생겨나기 시작하고, 그것들이 밸류를 엄청나게 얻기 시작을 합니다. 여기 지금 선은 아마 나스닥 지수인데 그거를 대표하고 있고, 그런 기업들이 굉장히 늘어나고 있다. 그리고 최근에 나스닥의 지수는 이런 것들을 다 반영한 거고 사상 최고치에 왔는데, 이게 더 진행이 될 것 같냐? 제 생각에는 더 진행이 될 거로 봅니다. 왜냐하면 온라인의 그게 페네트레이션이 지금 아직은 뭐 아까도 이야기한 것처럼 미국이나 유럽 같은 경우에 이제 시작이기 때문에 그것들이 향후에 15%, 20% 늘어났을 때 그 비즈니스의 비중은 상당히 많이 커질 것이고 확대되고 나아갈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저희가 주식이나 뭐 이런 테마 내지는 뭐 이런 걸로 투자를 할 때 이 시장에서 직접적으로 그 비즈니스에 관련이 되는 테크 기업뿐만 아니라 이제는 조금 다른 시각에서 봐야 된다. 그런 온라인의 세계를 잘 활용할 수 있는 전통 기업 내지는 뭐 이런 기업들도 잘 찾아내야 된다는 겁니다. 한 가지 예가 이제 다음 슬라이드인데요. 저희들이 생각할 때 뭐 구글 그러면 뭐 사실 인터넷 대표 기업이죠. 거기하고 뭐 도미노 피자라는 데는 굉장히 전통적인 데입니다. 소위 이제 우리가 이야기하는 컨택, 언택 그럴 때 굉장히 컨택의 그런 느낌이었죠. 보시면은 지금 두 회사가 IPO를 거의 비슷한 시기에 했습니다. 근데 이제 지금 저기 주가지수 그래프인데 보시면은 두 기업의 수익률 차이가 그다지 안 나는 것뿐만 아니라 예상 외로 도미노 피자가 상당한 아웃퍼폼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 아까 온라인의 어떤 세상을 재빨리 어떤 새로운 패러다임을 저희들이 인식을 하고 이 회사에서 그쪽으로 아주 신속히 재빠르게 적응을 해나가기 시작합니다. 보시다시피 2012년 정도부터 굉장히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저 도미노 피자라는 회사가 온라인 회사일까요? 아니면 오프라인에 우리가 그냥 길거리에 있는 그 배달을 해주는 그런 회사에 지나지 않을까요? 지금은 온라인 회사에 가깝습니다. 전체 매출의 거의 3분의 2 이상이 온라인으로 거래가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효율성이나 뭐 이익성이나 이런 걸 계속해서 굉장히 넓혀 나갈 수 있었기 때문에 이런 가격이 나오고, 지금 보시면은 거의 5,300% IPO 이후에 나오고, 구글은 지금 구글도 굉장히 훌륭하죠. 2,300% 이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기업에 투자를 할 때 저희가 너무 언택, 컨택 또는 뭐 성장 가치 뭐 이런 거보다는 개별 기업단에 가서 이런 새로운 패러다임을 잘 적응해 나가는 이런 기업들이 뭘까? 소위 바텀업 어프로치가 굉장히 더 중요해지는 그런 상황이다. 물론 처음에는 이런 테크 기업들이나 뭐 이런 데들이 물론 주도해 나갈 거라고 봅니다. 근데 그 안에서도 밸류에이션이나 뭐 어떤 경쟁이나 이런 걸로 인해서 수많은 숨바뀜이 이제 향후에 있을 것인데, 이런 상황에서 바텀업으로 기업을 잘 봐야 된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덕목이다, 이렇게 보여지고, 이거와 관련해서 뭐 당연히 인터넷의 플랫폼, 뭐 인프라라든가 관련 뭐 인프라에서도 보시면 뭐 아까 로지스틱스, 리얼 이스테이트에서 이야기를 했습니다만은 데이터 센터 뭐 등등등이 다 이런 것과 연관이 돼서 올라갈 수 있고 앞으로도 더 성장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다만 기업을 선택할 때는 굉장히 바텀업으로 잘 봐야 되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다음 두 번째 주제는 저금리 저성장에 대한 얘기인데요. 여기에 지금 보면은 뭐
경제 전망이 당연히 올해는 대부분의 나라가 이제 IMF 자료긴 합니다만은 다 마이너스 성장입니다. 중국은 예외죠. 중국은 뭐 벌써 이제 플러스로 돌아서고 있고 먼저 경험을 했기 때문에 돌아선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이것이 뭐 여러 가지 이제 적극적인 경제 경기 부양책에 이제 힘부가 큰 것 같습니다. 다만 이로 인해서 아까 얘기한 것처럼 한계 기업, 소위 이제 좀비 기업이라든가 뭐 이런 데가 오히려 조금 더 퇴출되는 시기가 더 늦어지는, 지연되는 이제 이런 뭐 부작용도 있습니다만은 내년에는 어쨌든 기저 효과에 의해서도 조금 플러스로 돌아설 것 같고, 그 이유는 새로운 뉴 노멀의 어떤 저성장이 이어지지 않겠는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뭐 지금은 포텐셜리 잠재 성장률이 뭐 2%를 넘네 만에 뭐 이 정도로 이제 낮아져 있는데, 그런 상황이 이제 오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런 만큼 투자 측면에서 보게 되면은 저금리 상황이기 때문에 굉장히 그 뭐 소위 이제 뭐 이자 소득으로 이렇게 사시는 분들이라든가 이런 분들 입장에서는 이렇게 저금리에서 지금 뭐 요즘에 은행에 예금을 하게 되면 한 1%도 안 준다고 합니다. 어떤 뭐 세금 떼고 그러면 거의 남는 게 많지 않은 상황에서 어떻게 이 저금리 상황을 헤쳐 나가야 될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도 고민이 많아지는 이제 그런 시기가 더 올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저금리 또는 저성장에 대한 거를 이제 설명을 할 때 앞에 첫 번째 큰 타이틀에서의 부의 집중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이게 경제적으로 경제 이론에서도 뒷받침이 되는 겁니다. 좌측에 보시면은 지니 계수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인구 누적 대비 소득의 누적 비율입니다. 그래서 0이면 완벽하게 평등한 사회, 부로 봤을 때 1이면은 거의 1인이 모든 부를 가져가는 뭐 이런 관계에 있는데, 여기 좌측에 보시면은 이렇게 U자를 갖다 뒤집어 놓은 상황으로 볼 수 있죠. 완전 평등하거나 완전 불평등한 사회로 가면 경제 성장은 떨어지게 돼 있다고 봅니다. 근데 이제 저희가 보통 이야기를 할 때 여러 가지 실증 분석을 많이 해봤더니 한 0.35 정도가 부의 불평등과 평등의 어떤 그 꼭지점이 된다고 하면 됩니다. 그래서 적당한 수준의 부가 배분이 돼 있어야 경제 성장이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오른쪽에 보시면은 지금 그 가처분 소득을 국가별로 지니 계수로 해가지고 이제 보여주고 있는데, 이게 OECD인데 중간 약간 오른쪽에 보면 우리나라가 들어가 있습니다. 0.355. 그러니까 거의 뭐 우리나라를 봤을 때 부가 아주 뭐 불평등하게 나눠져 있다거나 또는 굉장히 평등하거나 그냥 적정 수준에 있는 걸로 보여집니다. 근데 오른쪽에 보시면 좀 재밌는 게, 영국이나 미국은 굉장히 자유경제죠. 거의 굉장히 컴패러티브하고 뭐 어떻게 보면 승자 독식도 할 수 있는 뭐 그런 구조도 좀 있는 것 같고, 여기 부가 조금 살짝 좀 불평등하죠. 맨 오른쪽에 보면 사우스 아프리카 같은 경우에는 더 그게 심하죠. 이런 데들 중심으로 해서 보면은 경제 성장하기가 그다지 좀 녹록지 않을 수 있다라는 걸 이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저성장 저금리가 이런 부의 배분이 어떻게 되느냐도 좀 영향이 있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글로벌리 사실은 전 세계 경제가 굉장히 붐이 될 수 있었던 것은 2000년도에 중국이 WTO를 가입하면서 세계화가 되고 세계 간의 어떤 무역이 굉장히 많이 활발하게 되면서 성장이 이루어져 왔던 그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소위 뭐 경제학에서 무역 이론을 보게 되면은 상호 간의 어떤 상대적으로 봤을 때 더 컴패러티브 어드밴티지가 있는 곳하고 교류를 했을 때 경제가 더 활성화되고 성장할 수 있다는 뭐 이것 때문에 이제 세계화를 많이 이제 하게 되는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최근에 미국하고 중국 중심으로 해서 역행 이제 거꾸로 가고 있죠. 굉장히 보호주의, 뭐 리쇼어링이니 뭐 여러 가지 이야기도 있죠. 뭐 그런 거라든가, 그 다음에 뭐 지금 봤을 때 지금 최근에 2017년 이후에 미국하고 중국이 소위 이제 무역 갈등, 뭐 전쟁 이렇게 하는데, 저 추이를 보시면 서로 수입하는 규모가 줄어듭니다. 두 나라가 세계 경제에 차지하는 비중이 워낙 크다 보니까 이 추이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것들이 향후에 금방 해소가 될 것인가, 어렵다고 이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둘만의 어떤 경쟁이 이렇게 쉽게 서로 양보할 수 없는 패권주의에 지금 접어들었고, 그렇기 때문에 쉽지 않다. 지금 미국 대선을 앞두고 이제 여러 분석이 있습니다만은, 이게 트럼프가 되든 바이든이 되든 해결이
금방 되지는 않을 것이다. 이게 이제 컨센서스라고 보여집니다. 그렇게 되면 당분간 어떤 세계화를 통한 서로 자유무역 이 체제가 조금씩 좀 후퇴하는 그런 모습, 이것이 결국 전 세계의 경제 성장이 조금 낮아지는 그런 쪽으로 가는 거 아닌가, 이렇게 이제 볼 수 있겠습니다. 세 번째는 뭐 앞에서도 이야기한 것처럼 사실 항상 이게 이제 이슈죠. 2008년도에도 글로벌 파이낸셜 크라이시스가 생긴 이후로 굉장히 이슈가 됐던 것이 엄청난 돈을 갖다 QE라는 걸 통해서도 뭐 많이 이제 풀었고 그랬는데, 이걸 어떻게 환수할 것인가? 이거 제때 안 하면은 에셋 버블이라든가 경제에 미치는 부작용이 엄청 클 텐데 라는 이제 그런 어떤 우려가 있죠. 그래서 지금은 요번에 코로나 19 이후에는 그때보다 더 많은 유동성이 이제 풀려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회수를 하느냐가 이제 굉장히 중요한 이슈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결코 쉬운 일은 아니죠. 뭐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합니다. 뭐 부채가 많기 때문에 파이낸셜 리프레션에서 뭐 V를 이제 억압을 한다든가 금융시장을, 뭐 이런 얘기도 있고요. 그다음에 뭐 QE라든가 뭐 여러 가지 뭐 얘기를 하는데, 결국 경기가 제대로 살아나기 전에는 어떤 뭐 금리를 올린다거나 통화를 유동성을 환수한다는 게 굉장히 어렵겠죠. 그리고 그냥 주자니 또 자산 버블이 엄청나게 또 부작용이 올 거기 때문에 그걸 어떻게 하는지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앞에 저 오견영 팀장님께서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페드의 스탠스가 바로 그거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돈을 많이 풀면 부작용이고 안 풀자니 시장은 또 굉장히 변동성이 커질 것 같고, 그런 어려움이 다 여기에 지금 녹여져 있다고 봅니다. 좌측에 보시면 얼마나 풀었는지 보시면 지금 앞에 이제 김한진 박사님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로고프 말씀하셨어요. 국가 부채 비율이 90%만 넘어가면 굉장히 어렵다 그러는데, 지금 영국, 프랑스, 미국 이렇게 보시면은 거의 100% 수준으로 뭐 코로나 전후로 해가지고 올라가고, 미국은 거의 130, 40%까지 올라가는 이런 굉장히 좀 불안한 상황. 이거 그만큼 돈이 많이 풀렸다는 거고, 오른쪽도 보시면은 중앙은행에서 지금 채권 매입한 규모를 보시면 급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로 이제 굉장히 많이 풀렸기 때문에 어떻게 그런 이 상황에서 엑시스를 할 수 있을 것인가,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상황이다. 뭐 여러 가지 지표가 있습니다만은, 채권 시장에서는 뭐 장단기 스프레드를 통해서 장기가 더 올라가게 되면 향후에 경기 성장이라든가 인플레에 대한 우려가 더 반영이 된다라는 것이고, 오른쪽 그래프를 보시면 브레이크 이븐 인플레이션이라는 채권 시장에서 어떤 내포되어 있는 인플레에 대한 기대입니다. 아직은 상당히 낮습니다. 장단기 스프레드도 어찌 보면은 지금은 경제 펀더멘털보다는 수급에 대한 이슈겠죠. 굉장히 채권을 많이 발행해서 돈을 투입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지만 요 두 가지 지표 이외에도 굉장히 많습니다만은 잘 모니터링을 해봐야 된다. 현재는 어찌 보면 페드가 뭐 디플레이션 파이터일 정도로 디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가 크지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는 없기 때문에 아마도 당분간은 이슈가 되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다만 코비드 19이 조금씩 이제 사람들이 적응을 해나가고 치료제라든가 백신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생겨났을 때 조금씩 경기 회복은 될 거다라고 봅니다. 경기가 회복되면서 이런 돈 많이 풀어놓은 유동성이 어떤 식으로 튀어갈지 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불확실성이 크다. 이것이 하나의 변수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이제 돈을 많이 풀었을 때 흔히들 또 이야기하는 것이 뭐 특히 미국을 중심으로 많이 이제 풀렸기 때문에 달러화의 약세 뭐 이런 얘기도 많이 하죠. 달러는 되게 전 세계 이벤트가 생겨서 굉장히 불안하거나 아니면 미국이 굉장히 강한 성장을 보였을 때는 달러가 강세로 갑니다. 그렇지만 그 중간에 있을 때, 그리고 다른 나라들이 어느 정도 경제 성장을 해 나갈 때는 달러 자산들이, 달러 투자자들이 그 외의 시장으로 위험자산 선호 현상으로 일어나기 때문에 달러가 조금씩 약세로 가죠. 최근에 조금 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만은 이런 추세가 만약에 지속이 되고 트렌드로 간다고 하면 예전 경험으로 비춰봐서 저희들이 커머더티나 이머징 마켓 뭐 이런 쪽에도 관심을 가져야 된다. 그것이 이제 좌측 그래프에 뭐 여러 가지 커머더티나 구리, 은 뭐 이런 쪽에 이제 수익률이 괜찮았던 뭐 이런 부분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보시면
달러 인덱스하고 이제 신흥시장과 금의 그런 추이를 보여주는데 달러가 약세 추세로 갔을 때는 이런 쪽에 관심을 좀 가져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외에 이제 그 온라인 세상에서 이렇게 이제 부의 집중 뭐 이렇게 되면서 반독점 뭐 그다음에 또 코로나 19로 인한 어떤 환경에 대한 뭐 이런 이슈들이 이제 굉장히 많이 대두가 되는데 어찌 보면 앞에서 온라인 세상에서 승자 독식이라는 게 하나의 변수가 생길 수 있는 게 이 반독점 규제라고 봅니다. 그래서 개별 기업단에서 미치는 영향을 좀 봐야 되는데 뭐 미국이나 유럽 쪽에 여러 가지 지금 규제가 많이 나오고 있죠. 그다음에 두 번째로 보시면 환경에 대한 것도 이제 굉장히 많이 지금 법제화도 되고 규제도 많은데 특히 유럽 같은 경우에 이제 보시게 되면은 지금 2025년도까지 유럽 전역에 차 그 충전소를 한 100만 개를 설치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아마 50년까지는 거의 그 제로 그 탄소가 거의 없는 그런 세상으로 간다. 그래서 이거에 관련된 뭐 어떤 투자의 어떤 그런 전략은 잘 수립이 되어야 된다. 국가에서 이제 우리나라도 있습니다만은 미국도 그렇고 유럽도 그렇고 새로운 뉴딜, 소위 그린 뉴딜 뭐 이런 것들이 많이 지금 이야기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 분야에 대한 뉴딜, 그린 쪽이라든가 또는 바이오 헬스케어가 굉장히 좀 중요한 토픽으로 지금 대두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요 위에 요거는 이제 ESG에 관련된 것들이 이제 앞에 제가 말씀드린 그런 전략인데 최근에 펀드 플로우라든가 뭐 수익률 측면에서도 조금씩 뒷받침되면서 이쪽에 관심이 많아지고 있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그런 내용을 조금 이제 정리를 해서 어떤 원칙을 가지고 투자를 해야 될 것인가. 뭐 사실 어떤 개인이 또는 뭐 기관이 됐든 투자를 했을 때 수익에 미치는 영향이 가장 중요한 게 뭘까? 뭐 여러 가지 말들이 많습니다만은 이 굉장히 유명한 그 리서치인데요. 90년대 초에 조그마한 연기금들 대상으로 해서 이제 조사한 결과입니다. 자산 배분이 거의 모든 걸 좌우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내가 채권을 100% 투자하는데 주식에 어떤 수익을 기대할 수는 없는 것이고 또 마찬가지로 주식을 100% 가지시면서 굉장히 안정된 이런 거를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그래서 자산 배분이 굉장히 중요하고 이런 의사결정을 할 때에는 어떤 투자의 목표라든가 그다음에 본인의 뭐 투자 기간이라든가 위험에 대한 감내도라든가 다소 교과적인 생각입니다만은 거기 굉장히 중요하고 어떤 자산군이 있는지도 잘 이해를 해야 된다. 오른쪽에 뭐 여러 분류가 있습니다만은 저희 회사 베어링에서 이제 분류하는 건데요. 주식, 채권, 대체 투자 그리고 이걸 다 아우르는 멀티 에셋. 그 밑에도 보면은 공모의 퍼블릭 마켓, 프라이빗 마켓 뭐 이렇게 또 나눠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여러 가지들이 어떤 임플리케이션이 있는지를 잘 이해를 해야 되겠다는 거고요. 그래서 또 하나 이제 원칙으로 보게 되면 최근에 이제 이야기들 많이 합니다. 지금 주식에 투자하는 게 맞습니까? 마켓 타이밍이죠. 굉장히 어렵습니다. 월스트리트의 스트래티지스트를 대상으로 서베이를 해봤습니다. 그 사람들의 레코드가 어떤지 가장 잘하는 분이 55%에서 60%를 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 정도로 시장을 예측하기 어렵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보통 많이 활용하는 것이 투자에 대해서 시간 분산을 해야 된다. 그래서 그게 이제 적립식 투자라는 형태가 되는 것이고요. 적립식 투자를 통해서 하게 되면 굉장히 안정적인 수익을 얻을 수 있다. 좌측에 보시면 우리나라 주식시장인데 굉장히 박스권에서도 적립식으로 투자를 했을 때 연평균 수익률이 3 내지 4%. 이건 배당 전입니다. 그래서 배당까지 합치면 거의 4 내지 5%를 박스권에서도 얻을 수 있는 게 적립식 투자 방법이다. 이거를 좀 잘 염두에 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장기 투자에 대한 유효성도 오른쪽에 나와 있는데 1년 때보다 20년 때가 훨씬 더 안정적인 수익을 낸다라는 이제 자료가 되겠습니다.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간단히 이제 설명을 이제 요약을 드리면은 기술 혁신이라든가 승자 독식 뭐 이런 측면에서 보면은 주식이나 그거에 관련된 대체 투자에 관심을 둘 필요가 있다. 다만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의 전략이다. 두 번째는 미국 달러가 약세를 보였을 때 신흥 시장이라든가 코모더티 시장에 이제 관심을 둘 필요가 있는데 역시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이고 ESG에 관련된 이런 전략에도 관심이 있고 또 헬스케어 일부 이제 전략을 같이 뭉뚱그려 본다 그러면 여기는 리스크 어저스티드 리턴이 좀 스테이블하게 나올 수 있는 전략이다.
그다음에 멀티에셋, 아까 불확실성이라든가 이런 상황에서는 좀 기민하게 움직이거나 아니면 소위 인컴이 꾸준히 나올 수 있는 이런 인컴 전략들을 추구해 볼 수가 있는데, 이거는 저희가 볼 때는 좀 중위험, 중수익의 전략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따라서 개별적으로 보셨을 때 여기에 어떤 전략이 맞는지는 본인들의 그 전체적인 투자 목표라든가 뭐 위험 감내도를 고려해서 정하면 되겠습니다. 이상 발표 마치겠습니다.